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오늘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예상하고 있는 최욱입니다. 네, 그리고 바쁜 우리 안톤 숄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숄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먼저 송현주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현주입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윤성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윤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교수님이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언론 전문가로 행세하고 있는 이 두 어린이들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관계인가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 후배들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한쪽 편향적으로 오늘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한쪽 이야기로만? 한쪽이 무슨 한쪽이? 모르겠죠. 친하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 좀 서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들 너무 가방끈 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어렵게 진행될까 봐 걱정되는데 좀 대중의 언어로 쉽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누구 하나 삐쳐가지고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도 가끔 있어야죠. 그건 한데. 숄츠 기자가 나가는 건 아닐까요? 물건 좀 던지고 그 다음은 독일에서는 보통 그런 토론하다 그러기도 하나요? 가끔 있죠.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아마 조금 더 많았어요. 약간 80년대, 90년대 약간 TV 토론 문화가 조금 틀렸어요. 사람들도 술 먹으면서 토론 프로그램 있었는데요. 그래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래서 쇼가 진행되면서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대화가 좀 나오는데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루해졌군요, 좀. 네, 조금. 끝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 하나 받고 싶어요. 서로가 이게 얘기 나누다가 나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자존심 버리고 서로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멋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정말 그런 인정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아무도 지적 안 받았잖아요, 누구한테도. 예. 그런 면에서. 그렇죠.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성민 교수님, 실제로 최욱 씨 옆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수긍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사실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주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자리를 잡아왔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번에 제 연구 이따가 자세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논란을 둘러싸고 주로 이제 미디어 비평지로부터 많은 좀 질책성 또는 비판성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일절 응답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수준 높은 품격 있는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자, 저희 프로그램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지난 11일부터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14일 하루를 제외하고 공정성 잃은 지상파라는 기획 기사를 연속해서 내보냈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일면에 해당 기사를 실었고 나흘 동안 지면 한 면을 해당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지상파 라디오들 문정부의 주파수, 박주민 8회, 이정미 6회, 우상호 4회, 여권 인사들이 장악한 라디오 마이크, TV 시사 프로 사실보다 정파적 주장 쏟아내 이런 일면에 실은 기사들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일면에 실린 지상파 라디오들 문정부의 주파수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상파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친정부 편향성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시민들이 접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들의 편향성이 특히 심각했다. 라디오 시사 프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친민주당 성향을 보였고 문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 옹호 혹은 정부 대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사량을 쏟아내서 눈길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최욱 씨는 사진도 나오고, 예. 기사 내용 중엔 제일 맨 끝에 나오는데 사진은 딱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누구한테 지적당한다는 게 사진 좀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서운한 마음을 좀 표하자면, 일단 저 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 소시지 먹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저기는 뭐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게 그냥 일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검색되는 사진인가 보죠? 아마 이게 SNS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그 교활한 표정에 소시지 먹는 이 사진. 이 사람이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요거 좀 개인적으로 서운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초등학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쁘다고 생각하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쁘다고 생각하냐, 이게 또 타이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좀 들어보면 8개월 전 방송인데 뭐 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맥락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앞뒤 좀 다 들어보면. 그리고 또 꽤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앞뒤 맥락을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럴까요? 네네.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제 전화 연결이 됐어요.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약간 좀, 사회 이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풍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 듣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걸 알아듣겠냐 했더니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8개월 전이니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먼저. 예, 이 질문이 나갔던 거죠. 사실 방송 들어보면 빵빵 터집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그건 제 입장이지만 네네. 이 정도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언론사에서 한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다룰 사안이 되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두 명 다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괜찮았습니까? 네, 뭐 그냥 만약에 그냥 그 둘 다는 이 나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대통령 아니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그리고 둘 다는 지금 박근혜도 감옥에 있고 이명박도 지금 감옥에 있고 그래서 뭐 이러고 당연히 문맥 중요하고 그냥 이런 질문만 물어보는 게 아니지만 근데 당연히 뭐 듣기는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대화하면 그냥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편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아니, 교수님은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사 쭉 보셨을 텐데, 네, 조선일보 기사들. 저도 사실 뭐 제 연구 보고서 발표한 다음에 조선일보가 제 연구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조선일보에서 제 연구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 관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최욱 선생 네. 의 기사요. 예. 그렇게 아주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더 뼈 아프네요. 미안합니다. 의외로 독설가시네요. 아니요. 저는 제 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사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지금 이렇게 아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 기사를 보면 말이죠.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김어준 씨랑 김용민 씨. 사실 이 지적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두 사람이에요. 근데 타이틀을 이제 저로 썼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서운한데 여기서 이제 김용민 씨의 막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기사 맥락을 보면 지상파 라디오에서 막말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근거로 삼고 있는 막말은 이 팟캐스트에서 한 막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윤성빈 교수님의 연구와 관련된 것은 이제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이 보도들에서 읽히는 것은 결국은 최욱 씨를 포함한 그런 김어준, 김용민, 또 뭐 과거에 정봉주 씨라든지 이런 그 진행자들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들을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까지 여기에 나오냐면 김어준이나 이런 진행자들에 대해서 이 정파에 소속돼서 B급 컨텐츠나 만들던 사람들이 이 공영방송을 주무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떤 미디어 관련된 연구소들이 진행하는 설문조사, 뭐 전문가 설문조사라고 해서 이 교수들이나 혹은 연구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뭐 영향력이나 신뢰도 조사 같은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항상 1위를 손모 사장으로 했고요. 뭐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만 2위는 김모 진행자로 계속 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명으로 하세요. 왜 털 많은 사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끔 이제 진행할 때 보면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좀 지나친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네. 좀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 지상파에 좀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 뭐 예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정파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부각시키고, 그 기준으로 그것도 일관되게 사회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훌륭한, 오히려 이제 지금 주류 언론들이나 기성 언론인들이 오히려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런 언론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계속 어떤 자질이나 자격, 과거,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을 가지고 자격, 자질을 따지는 것이 좀 불편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나 조선일보의 어떤 의도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기성, 그다음에 신문 언론, 특히 엘리트 언론을 대표하는 신문 언론이 이런 이제 비전문적 저널리스트들의 출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네. 지적을 했었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정파성, 그러니까 반대하는 정파적인 어떤 측면들이 더해지니까 이제 그 불쾌함이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제 그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재 지상파로 진출하게 된 거는 마치 이제 그거 같은 정권의 어떤 창출에 굉장히 기여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네. 얘기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부분은 뭐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중들의 반응이 없었다면 올라오지 않았을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중의 반응이 예를 들면 막말에 반응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송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름의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에 이제 반응하는 거냐라고 해서 저는 후자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되 그 부분이 좀 더 본질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거나 보지 않는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석민 교수님은 이런 진행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개인적인 의견 주셔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어준, 김용민, 뭐 주진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그 진행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상파 방송의 어떤 그 간판급 그 시사 프로그램,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의 사회적 소통, 그다음에 어떤 여론 형성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이분들이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 세간에는
분명히 이분들의 어떤 그간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외적으로 많은 소통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 저는 저 역시 그런 문제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 그런 핵심 프로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김어준 씨가 그 핵심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본인이. 그 죽어있던 시간을 본인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라디오 청취율 1, 2위를 다투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지 기존에 있던 방송에 본인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이 김어준 씨와 같은 그 분이 이 청취자들 라디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낸 부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송이 어떤 그 시장을 쫓아가야만 하는가? 때로 그 방송은 때로 어떤 시장성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원칙 같은 것을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게 또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오락이라든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이 시사, 보도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 부분의 프로그램은 공정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공정할 때 전체 미디어 체계가 중심을 잡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론 형성 과정이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이를테면 저는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혀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사 내지 보도 영역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좀 따져볼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냥 그 교수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지상파 할 수 있는 만큼 중립성 좀 있어야 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근데 우리는 KBS나 독일 ARD나 BBC나 프로그램 딱 하나만 시사 프로그램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냥 프로듀서 아니면 담당자 거기 그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인 프로그램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방송국 이내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인 트렌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ARD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 프로그램 보면 조금 더 진보적인 스타일이고 이거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타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초콜릿 아이스크림 모든 사람한테 꼭 똑같은 맛을 그냥 줄 필요성 있는가 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비전문가고 전문가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아까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저널리즘적 양식에 대한 호응인가 아니면 이제 가끔씩 터져 나오는 좀 센 발언들에 대한 이제 추수적인 반응인가라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에 대한 호응이다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이 부분은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청취율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오락적이고 예능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이고 이런 식의 요소로만 반응을 하기에는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의 무게감이나 이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지상파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품격 기준 같은 것들은 새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건 좀 타당하고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고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맞춰서 만들어서 이야기할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좀 더 본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사에 대한 새로운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일반적인 시장 추수적인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국가나 혹은 공인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능력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인데 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코미디언이 시사평론가가 되는 일도 허다하고 그 경계라는 걸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사평론가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 사람이 기존 어떤 뭐 자격이나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그 정치 관련된 프로그램 조금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는 사실 얼마 전까지 촛불 집회 전까지 저는 젊은 사람들 아무 관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치 관련된 이슈. 그리고 계속 뭐 부패 어떤 스캔들이나 뭐 끝없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 그냥 정치 더 이상 못 믿는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상파에서도 뭐 그냥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약간 정치 뭐 시사 프로그램 관련된 더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교수님. 제가 지금 뭐 김어준 씨라든가 이제 김용민 씨 그다음에 주진우 씨와 같은 그런 분들의 그 어떤 능력을 뭐 전혀 뭐 부정하고 또 그분들이 그 어떤 대중성을 갖추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데 그분들이 그 어떤 그 대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대중성이 과연 이 전체적인 대중성인가 아니면은 이 사회의 일부 대중의 을 주로 이제 그 바라보는 대중성인가 그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세 분은 분명하게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어떤 그 관점이라는 것을 정치적 관점을 명백하게 드러내 왔던 그런 그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사고한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을 드러내 왔던 분들입니다. 그 세 분 중에 이를테면 한 분 정도가 지상파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고 그분에 대응하는 또 다른 분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아까 그 슐츠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균형을 이룰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어떤 지상파 방송 상황을 보면 압도적으로 바로 이 세 분으로 그 대표되는 그 어떤 일정한 관점 다양성이 부족하다. 예, 그런 분들이 이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사실상 거의 뭐 좀 좌우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세 사람이 사고의 방향이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정의의 방향으로 나는 사고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이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의견이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의 관점에선 정의가 아니라 편견일 수 있고 좀 그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아까 그 송현주 그 교수께서 그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지배적 여론, 시대 정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방송을 하고 그분들은 바로 그것을 그 가장 잘 드러내는 진행자들이다라고 그 본다면 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건 주류 여론을 의미합니다. 주류 여론을 따라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진행자들 같은 그런 생각을 지닌 분들 중심으로 방송 진행자가 포진되고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그분들과 다른 생각, 그 지배론이 아닌 하지만 그만큼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여론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것은 소위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다원성, 관점의 다원성 같은 것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공정성 잃은 지상파라는 기획기사,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는데요.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문정부 들어 사장들 바뀌자 TV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 심해져. 김태우 폭로 사건 다루며 자막엔 허위 언론 보도 베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연구, 모든 데이터 공개하겠다.
이명박 삼성 양승태 TV 시사 프로 일제히 적폐몰이 융단 폭격. 손혜원 투기 의혹 사흘 후 KBS 9시 뉴스에 손의원 불러 10분간 해명 기회. MBC는 편향성 강하고 KBS는 기계적 중립.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 네, 이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쭉 제목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일단 제목은 조선 2월 15일자 이명박 삼성 양승태 TV 시사 프로 일제히 적폐몰이 융단 폭격. 미디어 비평을 내건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역시 조선일보 등 정부의 비판적인 보수 언론만 집중 공격했다. 본지 분석 결과 지난 총 31회 방송 중 24회 77.4%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비판은 각각 18회, 15회였다. 반면 한겨레 신문은 4회, 경향신문은 2회뿐이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보고서에서 출연자 편향성, 주장 강도 0에서 2에서 1.5로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도 나타났다. 12개 시사 프로 평균인 1.02를 웃도는 수치다. 실제로 출연자들은 정부 여당의 불리한 보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 좀 한 말씀 네네. 드려야 되겠습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은 크게 관심 없고요. 네,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비판한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그 언론사 비판 횟수를 도식화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조중동을 너무 많이 비판하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다루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선일보는 24회, 경향신문은 뭐 2회. 근데 저거는 그만큼 조선일보가 이 잘못을 많이 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가 시범인 사람이 정가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나라는 나한테 불리한 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자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프로그램으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이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느 성향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체육 선생님보다는 아마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네. 인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디로 분류가 돼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최욱 씨에 대해서는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요?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네, 기회주의자가 가장 지배적이고 회색 분자. 제가 옆에서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최욱 씨는 진보 보수적인 성향에는 굳이 어느 쪽에 속하진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주의자예요. 그냥 광대예요, 광대. 진짜 거짓이 아니라 저는 딱 광대인데 저는 어느 쪽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출연자의 편향성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네네.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두 분도 세 분도 기획 기사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냈잖아요. 신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문 일이죠. 11일, 12일, 13일, 그다음에 15일, 18일 이렇게 됐고 기획 기사가 대부분이고 이제 18일에 사설로 이제 약간 정점을 찍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일종의 내러티브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기획 기사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내러티브를 가지기 때문에 그 라디오의 그러니까 지상파 라디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그다음에 이제 TV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자신에게 친화적인 지상파에게 이제 아마 우호적인 정책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결국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막을 내릴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내러티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유례 없이 이런 보도를 한 이유가 뭘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 마지막에 관련된 것, 즉 오피니언에 나온 것이 동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미디어 진영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상파가 현 정부에 우호적으로 좀 구축돼 있고 그것에 호응해서 정권이 뭔가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과 문제의식이 앞에 것들을 이끈 측면들이 좀 상당히 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획 기사들을 쭉 쓰는 방식처럼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언론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러려고 했다면 전 사실 이런 기획 기사의 용도보다는 차라리 이제 방송이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 비평을 정식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더
전공법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기사 내용 중에 정부의 비판적인 보수 언론만 집중 공격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뭐 저도 보면 이제 정치적 견해가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따라서 완전히 중립적으로 나는 독립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나 여권의 제가 정책에 상당히 반대하는 측면들도 있고 찬성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건건이 저는 보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고요. 그 건 중에 보면 예를 들면 남북미 회담에 관련된 북한 보도의 문제점. 이 북한 보도의 문제점이 상당히 우리나라 언론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기보다는 소스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북한에 관련된 이제 보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었고 그 부분이 특히나 조선이나 동아 중앙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부분은 반대쪽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문제의 심각성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의 심각성 측면, 그 다음에 영향력의 크기 두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의 심각성 측면에서 많이 연루가 돼 있었고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수많은 언론들 정말 문제 많은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짚어야 될 메이저 언론들의 문제를 더 많이 짚는 게 옳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것이 결합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실 여기 교수님 직접 나오셨으니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 조선일보는 아마 조금 우리 딱 그 조선일보만 타겟팅하는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게 나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자주 나오는 미디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인데요. 이거는 뭐 실수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지 뭐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제가 100%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게 교수님 같은 분이나 뭐 우리는 오늘 하는 테마에 대해서 관련된 분 여기 직접 나오시니까 그 직접 대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이런 그 뭐 공정성 같은 느낌 좀 있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그냥 저도 그냥 초대하는 입장 원래 아니지만 근데 그 분들 여기 한번 좀 나오셨으면 또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재밌게 대화도 하고 서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그 언론 문화 한국에서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좀 양쪽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획기사 관련해서도 조선일보 기자한테 섭외 요청을 했는데 못 나오시겠다고 하셔서 대부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렇게 윤석열 씨처럼 흔쾌히 나오시겠다고 진짜 하시는 훌륭하신 것 분은 같아요. 교수님, 진짜 존경해도 됩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제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의 보고서를 보고 약간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이분은 이 진정성은 있는 분이구나. 본인의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결국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 조선일보의 기획기사 공정성 이런 지상파 기획기사 연구 내용보다 사실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 기폭제가 된 것은 그 근거로 낸 것은 지난 12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공개한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프로그램 평가 연구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윤석민 교수님이 직접 수행하신 연구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셨는지요? 아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어떤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기자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최근에 지상파 방송, 특히 어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어떤 편향성 같은 것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자기들이 취재를 이제 하는데 저한테 전문가로서 의견을 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즉답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인상론적으로 몇 개의 사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중에는 정말 아까 우리 체육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진행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맥락을 빼고 특히 인용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어떤 정서적으로 이런 기사는 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바로 그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렇다면 그 지난번 말씀하신 바로 그 연구를 좀 수행해 줄 수 있느냐. 그 체계적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라디오 그 시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그 뭐 에피소드 중심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좀 놀랍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회가 되면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연구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연구의 배경이자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많아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는 왜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뭐 세간에는 제가 조선일보 컬럼니스트고 많이 그다음- 봤어요. 네, 컬럼 쓰고 있습니다. 연락할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교수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선일보의 특히 미디어 영역 기자분들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는 그런 저와의 어떤 친소 관계가 작용했다라고 그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제가 할 수 없는 연구가 왔다면 제가 거절했을 겁니다. 이번에 뭐 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연구를 발표하니까 이제 논란이 일면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제가 막 조선일보 편향으로 기울어 있다 또는 또 제 정치적 어떤 색깔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기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비록 제가 조선일보에 컬럼을 쓴다 하더라도 거기서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한다 하더라도 연구자로서는 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자로서의 전문 영역이 미디어 다양성, 여기 계신 뭐 정준희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던 미디어 다양성 문제, 그다음에 미디어 공정성 문제, 그런 것들이 최소한 지난 10년간 제가 관심을 쏟아왔던 연구 주제이고 2015년에는 그쪽으로 제가 거의 뭐 몇 안 되는 어떤 단독 연구서도 제가 낸 적이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볼 때 연구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어떤 적격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연구를 맡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기자가 전화가 왔었고 이런 거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냥 뭐 그런 식의 기사를 내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진행해 보신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받으셨고 네, 그런 건 뭐 100% 그냥 있었던 사실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절대로 어떤 부분적인 파편적인 내지는 어떤 편견을 갖고 어떤 미디어를 비평하지 말아라. 네. 바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네. 네,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입장을 보내왔는데요. 이 미디어 연구소,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는 2018년 9월 서울대 윤성민 교수 측으로부터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변화 분석 연구에 관한 연구비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 연구를 연구소가 발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당연히 제안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연구 제안서는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마 공식적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비공식적으로 서로 좀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연구를 해야 될 때 이게 큰 뭐 수익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연구비 규모라든지 혹은 실제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발주해도 그게 뭐 특히 인문사회계열 계통 연구는 뭐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번거롭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구 수행할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의사타지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또 조선일보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뭐 또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후배가 많이 감싸네요. 네. 아유, 좋은 후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명료한 사실이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가 이제 연구 결과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정치 논쟁적 사안이 급증했다는 것. 12일 기사에서 박 정부 때 전체 시사 라디오 소재의 절반가량이던 비정치 사안은 문 정부 들어 32%로 감소한 반면 여야, 여타 논쟁적 사안은 53%에서 68%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정치 논쟁 아이템의 증가는 민주당 출신 출연자의 급증과 맞물려 강한 편향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사에서는 TV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 이슈가 급증한 것도 특징이다. 현 정부 들어 정치 행정 이슈의 비중이 33.6%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치 행정 이슈가 28%, 노무현 정부 때는 12%에 불과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지상파 시사 프로는 적폐 관련 정치 이슈만 파헤쳐온 셈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 논쟁적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요거 제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KBS를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 정부 시절에 제가 KBS 라디오 출연할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KBS 1라디오는 이 시사 전문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 이 시사 관련한 것을 다루면은 이 정부에 좀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도 일라디오를 굉장히 연성화 시켰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음악도 풀고 마치 음악 프로그램처럼 변질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작진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KBS 1라디오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채널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지적해 주십시오. 뭐 제 얘기보다는 다른 분들 얘기. 저는 뭐 최욱 씨 얘기가 상당 부분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시사를 다루는 라디오 소재의 비정치 사안이 정치 사안보다 비중이 높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사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이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물론 이렇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정치 말고도 시사를 구성하는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데 유독 정치, 특정 정치 문제만 접근을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사를 구성하는 커다란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걸 다루는 것들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여기서 얘기 중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적폐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딱히 이럴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경제 위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사안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 자영업 문제라든가 고용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안적으로는 충분히 다뤄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적폐 문제만 다루면서 뭔가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판단은 맞는 걸까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이 연구는 크게 나눠보면 앞부분은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뭐 할애했고 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런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주로 편향성과 관련된 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 프로그램들이 어떤 논쟁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뭐 이런 어떤 정치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 지극히 정상화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좀 그건 이제 이 연구 보고서에서 그렇게 약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 조선일보 이 지적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럴 때면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정치적 갈등을 다루는 것들,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갈등들을 싫어하죠.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근데 그렇게 싫어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언론이 정치 갈등들을 어떻게 이른바 프레이밍 해왔는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들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기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이게 갈등이 부각되고 사회 문제화 됐을 때 기성의 질서들을 뒤흔들거나 혹은 위협할 경우는 그 갈등을 억압하죠. 그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면 그 고공농성을 2년 넘게 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뭐 밀양 송전탑 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제 다루는가의 문제거든요.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언론이 정치적 갈등 혹은 사회적 갈등을 처음에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왜 저렇게 싸울까 맨날. 중요한 경제 문제,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이런 정치적 갈등들을 이 전체 의제 속에서 위치지어 왔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민 교수님이 일단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아까 그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가 입장을 전해온 내용 중에는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변화 분석 연구에 관한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안에는 이제 편향성이라는 단어로 들어갑니다. 네, 일단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향성 평가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를 왜 이쪽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정확한 제목은 박근혜 그 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입니다. 네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건드리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위 차원의 좀 다루기 쉬운 편향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예. 다룬 것입니다. 네. 그 점을 좀 명확히 드리고 싶고요. 왜 그 편향성에 그럼 제가 초점을 두었는가? 그건 아까 슐츠 기자님이 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사 프로그램은 사실 시청률과 무관하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여론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가장 공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만에 하나 어떤 관점을 제시했을 때 그 영향은 뭐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 그건 다 아실 텐데 어느 한 방향으로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비슷한 방향으로 만약 어떤 편향성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 어떤 토론이나 어떤 소통 과정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불쑥 가지게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가져왔는데 특히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단히 위축되었다라는 거 저는 그 문제의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감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왜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비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두었는가? 그건 연구자는 항상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분명히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제 관심은 현재에 있었고 특히 어떤 문제에서 가졌냐면은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촛불 민주혁명 저도 거기 열렬히 참여했습니다만 을 통해서 지금 수입된 민의에 의한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방송이 이제는 어떤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연의 어떤 정말 이 사회적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였고 저희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바로 그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그 어떤 편향성 문제를 다루어 본 것입니다. 네. 이 부분 그래서 저도 받아서 이제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구자가 또 연구하는 건 현재 특정 시기에 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연구가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연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점이 걸리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시기 문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전 시기에 집중을 한 거고, 대상 문제는 지상파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한 거고, 방법론은 주로 이제 내용 분석 방법론을 이제 쓰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연구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과학적인 연구들은 모든 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보도로 바꾸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의 제한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도는 이제 이게 보도로 바뀌면서는 이게 섞여버립니다.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이제 보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기가 다른 시기하고의 비교들이 막 수시로 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상도 예를 들면 만약에 이 편향성의 문제를 다룬다면 실제로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기존 시기에 종편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편향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진 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식의 언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만 문제 있는 것처럼 지금 부각되는 거니까. 방법론도 사실은 내용 분석 말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히 이 조선일보 보도가 인지한 채 이거를 근거로 삼았느냐.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연구와 그것이 보도로 전환되는 문제는 달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흐려진 것이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네, 교수님. 왜 종편은 안 하셨어요? 종편은 궁금한데 저는. 그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시고 그거 좀 하시지. 다음번 연구실 되면 아, 종편 합니까? 지원이 있습니다. 아, 돈이 모자랐군요. 지원을 하면 3천만 원 똑같이. 아니요, 3천만 원 갖고 빠듯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세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저 힘들었습니다. 예. 아, 이거 보고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진짜 네. 자료가. 네. 근데 지금 교수님 하셨던 말씀, 영 교수님 하셨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방송국 약간 평양성에 대해서 이런 논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하고 방송국, 지상 방송국 너무 가까우니까, 지상파 방송국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옛날에 오히려 되게 보수적인 트렌드가 볼 수 있고, 지금 약간 다 진보적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약간 트렌드가 좀 바꾸는 중. 그래서 이거는 평양성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근데 정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원래 좋지 않아. 근데 위에서 지시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의 차이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지침 같은, 아니, 예, 예. 다 똑같다고 문제이긴 얘기하는 게 하지만. 아니고, 다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한국에서는 지상파 약간 제도가 예를 들어서 사장 어떻게 임선하는 방법,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독일 아니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정치가들 그냥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보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가 보는 게 아니고 전체는 다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도도 쉽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 어떤 부분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전체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럼 완전히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론장,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 공론장의 어떤 최후의 보루, 좀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원 데이터를 좀 어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좀 피곤할 정도로. 엑셀 파일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코딩을 한 대학원생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코딩한 걸 쭉 살펴봤는데, 사실 좀 이 잘못된 코딩들을 제가 좀 많이 발견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는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 부분만 좀 떼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핏 보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대단히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누군가를 공격을 하죠.
근데 그 공격의 주 대상이 보면 조선일보,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게 과연 정파적인 것인가?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편향된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회적 공론장의 영역은 사실은 논쟁이 가능한 문제, 즉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공론장이 유효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돼 있어서 그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내용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는 반갑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지금 차원의 얘기를 좀 나누어서 먼저 답변 드리자면 일단 먼저 그 코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딩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5명의 우리 대학원생들로 그중에 4명이 여학생이었고 1명이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송 프로그래밍을 샘플링한 것을 이제 직접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이제 이 코딩 어떤 이 북이라고 해서 코딩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제 쭉 코딩을 한 것인데 이때 제가 이런 것은 매우 약간 편향적이야, 이런 것은 매우 편향적이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연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일절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코딩을 서로 해가면서 애매할 때 서로 모여서 다시 토론하고 하면서 그래 이런 부분은 편향적이라고, 약간 편향적이야,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편향적이야 라는 기준을 자신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5명의 친구들이. 아니 연구에서 편향성의 기준을 미리 정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들이 다 정했다는 편향성의 기준은 일단은 5점 척도로 한다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0에는 뭐가 포함되고 1에는 뭐가 포함되고 2는 뭐가 포함되고 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저의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일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끄는 것이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5명의 그 친구들이 합의를 보게 하는 과정으로 저는 들어갔다. 이번에 왜냐하면 이 연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방법론적으로 나중에 가장 좀 많은 커멘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의 코더들이 왜 이렇게 자명한 것을, 이거는 중립적이고 어떤 면에서 정의로운 그런 진행자들의 발언 같은 것을 편향되었다라고 코딩하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 분석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 코더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사후에 뭐라고 코멘트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일단 입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이제 송현주 교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정의로운 것, 언론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 그것을 어떤 편향의 잣대로 왜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가, 굉장히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제 연구가 문제가 되면서 이를테면 비슷한 문제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게 무슨 편향인가? 이를테면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식하고.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행위 또는 좀 더 보편적으로 아까 송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로운 상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하나의 합의된, 아까 말씀하신 합의된 기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이 또는 집단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는 일정한 필터가 있고 분명히 바이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편향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코딩을 하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맞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코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데이터 코딩북과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걸 다시 한번 재분석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정확히 어떤 날짜로 어떻게 코딩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다른 코더들 대상으로 한번 코딩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환영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학회 같은 곳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알기로는 정부 비판성, 민주당 지지 성향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전혀 그런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냥 무조건 5명의 코더들한테 정권을 다 맡기신 건가요? 여당 우호적이냐, 정부 여당 우호적이냐 또는 야당 우호적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0, 그다음에 이제 -2, -1, 0, 1, 2 이런 잣대를 주고, 근데 이제 아주 자명하게 현 정부를 지지한다든가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애매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송 교수께서 요 코딩 결과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지점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딩을 냈던 학생들이 제가 토론해가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이제 책임 연구자가 관여를 하고 학생들을 지시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편향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서로 토론을 거치고 했다고 이제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에서 이제 최욱 씨가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4사람, 5사람이 모여서 이것은 편향적이다고 판단했고 우리 생각이 다 일치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편향적이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흔히 말하는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신뢰도는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지만 타당도의 문제, 과연 지금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편향적이냐. 여기에 이제 멘트 내용들을 제가 쭉 봤을 때 여기서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편향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기준입니다만 들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게 사실 사람들 항상 원하는 게 언론들 항상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많은 언론도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되게 중립성 된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근데 이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중립성 사람들 진짜 실제 중립성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나라 문화 받는지,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다 어느 정도 어떤 방향 우리 말하는 스타일하고 방향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냥 어떤 스토리, 예를 들어서 이미 어떤 스토리 선택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리포팅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선택하는 스토리는 벌써 어느 정도 저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벌써 시작이잖아요. 거기부터는 중립성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는 공정성이 있으면 어떤 스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동시에 인터뷰해야 되고, 어떤 스토리 앞, 뒤, 위에, 밑에 다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목적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너무 이런 중립성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 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냥 완전히 하얀 종이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이미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평양성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선택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보도는 확실하게 수학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흑백 아니에요. 이건 다 어느 정도 그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논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애초에 불완전한 연구인 거네요. 아니요, 제가 답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일단은 코더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코더들이 각 개인이 또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 5명의 코더들에 대해서
그 평균적인 뭐 서울대학교의 그 대학원생들이라면 또 어떤 편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이번 코더들의 정치적 성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보다는 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근데 저는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굳이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결국 코더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더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다른 그 어떤 반복 연구, 그 유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계속 그 반복되는 것이 이 언론이 이를테면 일정한 관점,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표현되던 시대 정의라고 표현되던 그 관점을 지니는 것이 왜 나쁜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언론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 여론 형성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의감에 휩싸였을 때 제가 아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를테면 시대에 따라서는 20세기에 소위 파시즘이 득세하던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 정신은 국가주의이고 전체주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과연 쫓아가야 하는 것인가?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정신은 이를테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개혁을 해내야 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저는 언론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언론을 다른 제도와 다르게 그 소위 모든 사람들이 그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자유를 부여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구의 방법론적 제약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랑 공정 내지 편향성의 문제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 정의에 관련된 부분은 좀 가치론적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전자 문제는 이제 말씀드리면 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코더 간의 일치도라고 흔히 불러요. 근데 이 코더들끼리는 비슷한 의견을 냈어도 전혀 다른 코더 집단이 왔을 때 이게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너무나 당연히 제기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내용 분석 방법의 한계거든요. 명백한 방법론적인 한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 연구를 통해서 이 측정 수단이 충분한 타당도를 갖췄는가를 입증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연구는 다시 말하면 탐색적인 연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편향성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편향성에서 한 가지 의견들을 만들 수 있는 연구의 성과를 남긴 거고 이거는 미성숙이나 미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후에 학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로서 확정해버린 게 언론 보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즉 학문 안에서 그러면 또 다른 반복 연구나 이 특정 수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들이 이후에 진행되었어야지 마땅하지 이것이 반드시 사실로 확정되어서 보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갈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감 문제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가치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후에 가면 잘못된 시대 정신으로 판명나는 경우들이 중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언론이라는 건 그 시대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역사를 앞서서 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퇴행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맞겠죠. 그러면 현재 언론이 할 수 있는 정의감은 퇴행적이지 않은 정의감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요. 대단히 미래지향적으로 막 100년 뒤의 시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지금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4.19, 5.18, 87년 민주항쟁 다 적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특정한 정권이 써낸 게 아니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합의들을 지키는 것을 제가 무슨 어떤
추상적인 시대 정신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 지키자고 이것만을 합의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일탈되는 것들을 비판하는 것. 그건 무수한 자유주의 언론 이론에서도 그런 언론의 그런 기능은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화는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헌법적 잠깐만요. 가치를 그래서 퇴행적이지 말아야 된다고 표현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퇴행하지 않는 거지 헌정 언론은 더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윤성민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연구 미디어 연구소가 연구 지원을 하면서 혹시 이런 기획 기사를 쓸 것이다. 것을 고지를 했는지 아니면 교수님은 인지를 하셨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기획 기사가 이렇게 많은 양의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였죠? 그 기사화 될 거라는 그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게 출발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미 그 지상파 라디오 결국 이제 TV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만에 관한 어떤 기사를 좀 그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예,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그 특수한 케이스 중심의 인상론적 평가하지 말라라고 지적해서 이제 네네. 출발이 된 연구다 보니까 이거는 기사화는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렇게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근데 네, 그 얘기만 드리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연구를 했고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고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밝혔고 그래가지고 그 지상파 그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그 어떤 그 편향성 문제,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정성 문제가 다시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것으로 네. 제 역할이 이제 충분히 의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최초의 그 발주처 밝히지 않은 걸로 말들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하고 완전히 다른 게 네. 저희가 원래 그 연구를 하던 그 주어진 연구 일정을 좀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내용이 끝나자마자 정말 참고 문헌도 못 단 상태로 그 연구 보고서를 일종의 뭐 연구 보고서 초안이라고 하겠죠. 그거를 이제 일단 넘겼고, 근데 그게 기사화 되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좀 놀라는 상태에서 전화가 막 이제 쇄도했고, 그래서 연구비 어디서 받은 것이냐 질문 와서 이거 뭐야 싶어서 이제 그 순간 바로 우리 연구진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언론정보연구소라는 그 곳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거기 통해서 이 연구는 바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에서 얼마에 후원된 것이고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기간은 어떠했고 연구 인력은 어떠했고라는 사실을 바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뭐 그걸 감추려 했다 뭐 이런 것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그 연구 진행 과정에서 그 중요 그 연구 결과들이 이제 12월 말 작년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미디어 영역의 가장 중요한 그 학회들을 이제 제가 접촉해가지고 그 회장님들을 이제 접촉해가지고 지금 그 제가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토론해볼 만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같이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자.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그 학회가 결국은 이제 그 제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제가 그런 그 제안을 했을 때 학회가 그걸 받아들이면 학회가 제 연구를 이제 공인하는 게 돼가지고 학회가 이제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공인이란 말이 굉장히 좀 약간 저는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제 그 말을 사용하면 제가 공인받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 연구가 아니라 제가 그 던지는 그 어떤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학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쉬운 대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그 학내 세미나로 방학 중에 이제 열었고 거기에
다른 데 알고 오신 교수님들 포함해서 한 40여 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로 이 제 연구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연구를 그 감출했다거나 또는 그 발주처를 감출했다라는 것은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연구 내용 중에서 그 방송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편향성, 이게 편향적이다 아니다 이런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최욱 씨도 몇 가지를 좀 네. 의아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갸우뚱했어요. 그 정부 여당 우호적인 멘트의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친박 집회 특성을 다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발언입니다. 이 집회는 이상하게 남의 나라 성조기를 듭니다. 일본과 위안부를 문제 삼지도 않죠. 이 발언을 여당 우호적인 멘트의 사례로 들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위안부를 문제 삼으면 여당의 우호적인 겁니까? 이거는 사실 그 야당에 대한 너무 모독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 야당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BS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기에서 부자 증세에 뭔가 좀 소극적인 것을 두고 진행자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결국엔 부자들 눈치 보는 거죠. 이 발언을 이 발언을 야권 우호적인 멘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야권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말이 돼, 이거는. 네. 만약에 정의당이라면 조금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권 우호로 판단하신 거 아닌가? 야권 우호. 네, 야권. 아, 야권 우호적입니다. 약간 헷갈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나? 이렇게 편향적이라고.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저 손현주 그 선생이랑 이미 한 차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바로 그런 판단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그 연구에서 코더들이 학생들이. 네, 그 분석 그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코딩 기입을 한 학생들이 하였고 그 학생들이 바로 그러한 그 주요 진행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정말 그 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학생들이 라디오는 95%, TV 같은 경우는 91% 일치하였습니다. 의견이. 바로 이제 그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는 어렵고. 어렵습니까? 예, 그것을 이를테면 우리 최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는 이게 도대체 왜 편향인가? 네, 위안부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것뿐 아니라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물론 이거는 많이 합의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위안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근데 같아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죠? 이 내용 자체. 이거는 보편적 가치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 케이스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안 돼. 교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돼.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연구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그 어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되는 발언이 되는 거라면 제가 왜 그에 대해서 전 정확히 근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너무나 뭐 많은 많은 사실 이게 사례들이 있어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발언이 이 하나만 끄집어내서 이제 일종의 이 부분이 약간 대표적이다라고 뽑아낸 건데 그 앞뒤 맥락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뭘 딱히 꺼낼까라는 게 좀 불분명해서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넣다 보니 약간의 오해의 요지는 있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아까 이 위안부 문제가 합의의 영역이냐 논쟁의 영역이냐 일탈의 영역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결국 방법론에서 신뢰도는 확보됐으나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 연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정준희 교수도 이 연구가 어찌 보면 탐색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일종의 이 선고, 최종 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거는 이제 보고서에서 편향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KBS 추정 60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119 소방관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대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이들 놀라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국민 안전의 버팀목인 119 대원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라는 진행자의 멘트가 소방대원을 너무 편향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라는 사례로 이것도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가짜뉴스 스럽기까지 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교수님, 이거는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 그러면 뉴스에서 네. 그 살인 사건을 다루는데 피해자에 공감하면 그것도 편향적이라고 아니요, 얘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 공감하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좀 곤란합니까? 이 학생이 아니고 곤란할 건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전체 맥락을 다 적어라라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쭉 맥락을 살펴가면서 그때 이제 판단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술되어 있는 그 내용 이것이 왜 편향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딱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딘가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에 이거를 사례로 꼽고 있거든요. 추측건데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소방대원의 편인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하나의 이슈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나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추진되고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이 소방대원들을 지금 지방직인데 이걸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에 대해 큰 부담이 되고 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고 이런 어떤 반대 의견들도 있었죠. 그 맥락에서 이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국가직을 못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가 됐었다면 또 그게 이제 소방대원의 편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찌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방대원의 편향적인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면에서 정부 여당이 약간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노란 거를 가질 수 있는 이 보고서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저널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최근에 집중적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네네.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한 것도 의견 집중도 분석 결과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요. 오보를 낸 언론, 극단전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의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해서는 옹호적이다. 이런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항상 뭐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하는지를 항상 물어봐서 그런 건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옹호적이고 네, 극단적 유튜브 채널 뭐 조선일보 또 오보를 낸 언론에서 비판적인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생긴 프로그램이니까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망해요.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네네. 그 저널리즘 토크쇼 그 제2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주장 강도, 뭐 진행자든 출연자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그 진행자, 출연자 또는 이제 뭐 크로마키 이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그냥 한쪽으로 가 있는가 그런 집중도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장 강도 아까 그 출연자들이 좀 강했다라고 나왔는데 하지만 뭐 사회자
분께서 또는 뭐 다른 그 뭐 부분들이 좀 상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기계적 그 어떤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제가 많이 까먹은 거군요. 까먹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널리즘 제의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은 이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좀 더 출연진의 그 어떤 이념적 다양성이랄까요? 어떤 정치적 관점의 다양성 같은 거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이 다양성 요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그 어떤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 그런 것 그리고 좀 더 논쟁을 치열하게 만든 거. 오늘 보니까 뭐 굉장히 치열합니다만 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정도가 어떤 개선 사항 아니었던가 기억을 합니다. 아 근데 교수님 섭외가 안 돼요. 네, 우리 교수님도 억지로 나오셨잖아요. 억지로 아니세요. 저는 진짜 유일하게 이게 나온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도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 학술적 토론으로 앞으로 진행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오늘 그 여러 선생님들 특히 송현주 선생님이나 우리 정준희 선생님 그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토론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 그 어떤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편향성을 측정하는 어려움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편향성도 어렵고 더 공정성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또는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향성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다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제 프로그램 특정 그 프로그램 아이템을 통으로 주고 이거 편향됐니 안 됐니를 평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정말 코더들의 어떤 자의성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됩니다. 네.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주요 요소들, 이를테면 진행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연자분들,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뷰이, 그다음에 또 그 화면에 들어가는 각종 그 어떤 부가적 장치, 이를테면 이 뒤에 배경 화면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의 그 어떤 편향성을 일단 각각 평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수화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식으로 그 코더들의 그 어떤 그 판단이 좀 크게 이 좌우할 가능성을 최소화시켰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계속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에 관한 그 어떤 질적 분석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그 질적 분석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또 그 보조적인 어떤 분석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가능한 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향성이라는 걸 좀 측정해 보려 평가해 보려 노력은 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윤 교수님 약간 우리 조선일보 조금 가까운 편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거기에 컬럼니스트이시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만약에 똑같은 테마로 다른 조사하면 근데 한겨레 예를 들어서 거기 컬럼니스트하고 조금 더 친한 사람 교수하고 똑같은 테마로 똑같은 그 조사 만약 하게 되면 결과는 조금 틀리게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뭐 잘못되는지 아니면 잘못되는지 옳은지 안 옳은지 아니요,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저는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코딩북이라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코딩북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해당 프로그램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그 편향성을 측정하는 기본 수단인데 그것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중립적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 학계의 그 어떤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참고했던 게 어떤 종편의 편향성에 관한 최근에 나온 2017년에 나왔던 연구 논문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런 툴 같은 것을 만약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연구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편향된 것이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학계에 누구라도 그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면 저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오히려 그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윤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고 보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좀 곤란. 근데 아마 제 연구를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했고, 저는 결과물을 그쪽에 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미디어의 그 어떤 그 편집의 그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긴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을 지켜보면서 제 연구가 다 다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는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조선일보가 많은 기사를 쏟았지만 또 제 연구를 토대로만 기사를 쓴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또 수행한 어떤 분석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제 어떤 연구를 가지고 좀 다른 해석의 기사를 다른 미디어들이 좀 찾아서 써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조선일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 시사 프로그램이 개선된 부분, 이를테면은 굉장히 어떤 출연진이라든가 주제 같은 게 다양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진전이고, 사실 이제 자율성을 회복해 간다라는 그런 어떤 방증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부각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PD연합회가 성명을 냈죠. 학계가 연구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쓰면 이를 언론이 받아쓰고 정치권에서 이 보도를 근거로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언론계, 학계, 정치권의 적폐 카르텔을 드러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저는 뭐 솔직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학자라면, 모름지기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라면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뭐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에서 주어졌을 때 저는 이 연구의 설계부터 진행 과정, 그다음에 이 실제로 결과를 조직해내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쪽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연구자적인 양식에 따라서 수행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연구를 보도하는 어떤 단계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취사 선택된 부분, 그런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어야 하는가 연구자들이. 그러면 저는 좀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획 보도를 내보내면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 결과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의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사실은 처음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일보 정도의 언론사라면 이게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거에 대한 보도 지침 같은 경우도 누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이 수행했고, 이런 것들을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법상으로. 네. 이게 법상으로 밝히게 돼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거는 누구의 의뢰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뺐다는 건 전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편향성에 관련된 연구를. 저도 이제 그와 비슷한 연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많이 아는데,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실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건 거의 뭐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고, 그나마라도 이제 편향성에 관련된 건 양적, 질적 분석이 일부 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실증됐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시도지, 실증적 시도지 과학적으로 실증된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론으로 옮겨지는 순간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이것이 과학이 얘기하는 지수나 지표로서 확정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걸 언론은 이용합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그냥 넘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진 후광 효과를 사실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조선일보가 봤던 건 이것의 실증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었다라기보다는 그 후광 효과가 필요했던 거고 나머지를 자신의 어떤 얘기들을 펼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식의 재료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고 저 같으면 사실은 약간 유감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는 적들이 있었는데 일단 후원자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저한테 맡기죠. 근데 그러면 저는 그걸 목소리를 대변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연구의 결과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언론사라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언론으로 노출될 것들을 되게 두려워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후광 효과만을 사실은 활용했던 그런 측면들에 대한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정성 있는 지상파 연속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에게 저희가 처음부터 지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와 기사를 기획한 이유를 물었는데요. 인터뷰는 거절을 했고 조선일보 입장은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확인해달라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설 칼럼들을 좀 보니까요. 조선일보 지난 12일 권력의 스피커 라디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캐나다 학자 미셸 맥클루어는 저서 미디어이에에서 귀에만 의존하는 라디오는 청취자 참여도가 낮아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매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라디오의 권력 우호적 성향이 심각해졌다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이 심했다. 한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의 불리한 문제를 변호하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사용했다. 라디오 시사 프로도 언론인데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그 나팔수로 나섰다. 도리어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공격한다. 권력의 나팔수만이 아니라 방패까지 자처한다. 나치의 선전 책임자 괴벨스는 대중은 처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했다. 우리 라디오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 KBS까지 가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실 독일에서는 거의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모욕적인 네, 어떤 사람 나치하고 비교하면 어떤 뭐 재단인지 사람인지 뭐 그 방송국인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센스가 좀 없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 나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말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전체 이야기는 또 꼭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하는 게 나한테 조금 뚝 묻는 게 약간 껴 묻는 게한테 나무라는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조금 조금 더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막말을 지적하면서 이 괴벨스 인용한 거, 요거는 한 번쯤 지적해주고 가시죠, 편하게. 요거는 진짜 이거. 왜냐면 막말 지적하면서 괴벨스. 제가 요거. 조선일보 담당자 만나면 네. 우려하시는 바 여기서 나왔던 토론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2월 15일에 공정성 잃은 지상파 조선일보의 빅피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보고서로 시작한 공정성 잃은 지상파 프레임의 목적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자유한국당에 실탄을 제공함에 있다.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 법안을 해놓았다. 국회가 열리면 공영방송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유한국당이 조선일보 기사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보고서를 정쟁 수단이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의 기사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손혜원 보도가 놓친 것 방송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회의에 보고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성 문제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일보가 이것까지 다 진짜 빅피처를 그려놓고 시작한 일이었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입증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지적할 거는 18일 사설이 이제 그거를 짐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18일, 이게 11일, 12일, 13일, 15일 하면서 기획기사로 쭉 나갔다가 18일에 사설로 트거든요. 그리고 사설은 한 신문사의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사설이 언론에 관련된 그리고 자사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방송이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래요. 지금의 이 연구 결과나 기존의 보도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사실로 승인한 채 방송이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갔다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권에 나팔수를 해준 대가로 정부가 지상파에게 뭐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 뭐 중간 광고까지 허용해 줄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개의 정책적 사안들은 저는 논쟁이 될 수 있고 문제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획기사가 쭉 나오고 18일자로 사설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타 언론사나 미디어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방송이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다 할 때 이 방송에 종편은 안 들어가는가? 그 종편도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소유한 방송사이기도 하고 신문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똑 떼낸 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이 혹은 또는 방송 정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이렇게 논리 구조로 싹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개별을 떼어내서 조선일보가 중요한 정책적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하나로 꿰어서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다지 합당한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정 교수님? 좀 복잡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보고서를 안건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조선일보, TV조선과 연결된 어떤 그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상 광고, 간접 광고에 이어서 이제 중간 광고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TV조선의 광고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언론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비판한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이야기들 또 진행자들의 어떤 과거 이력들을 들춰내서 자격이나 자질을 시비하는 것들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덧붙인 그 이해상충 문제는 좀 별도의 차원에서 비판받거나 혹은 스스로 이제 절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비판이 또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는 조금 그냥 질문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오케이 조선일보 만약에 이렇게 뭐 평양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비판하는 게 충분히 뭐 그거 가능하고 이거 뭐 언론이 자유니까 근데 그냥 그 박근혜 시대 그리고 이명박 시대 그때는 되게 보수적인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KBS, MBC에서도 그것 때문에 뭐 파업도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 그때도 혹시 그 조선일보 그냥 이런 그 비판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이런 그 평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아니면 갑자기 이런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더 진보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제일 사실 그 평양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잘 한 번 더씩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유성민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네, 연구 내용이든 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어떤 여러 그 패널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심지어는 이제 미디어 오늘이 얘기했던 어떤 빅픽처라는 그거는 뭐 상당히 저는 뭐 음모설 너무 좀 보편적인 측면도 뭐 없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논란을 제가 뭐 전혀 예상하지는 않았고 그 또 어떤 이해 상충의 그 이슈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개별 연구자로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이 연구를 한 것은 필요했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지금 저는 이 지상파 방송 그 중에서도 시사 프로그램 이를테면은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것이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결같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뭐 덜도 더도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많은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지상파 방송사에서 너무나 그 현저한 어떤 변화, 시사 프로그램의 그 어떤 변화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었고 그거를 이제 제기하고 싶었다. 조선일보가 그 아주 그 종편 지상파 방송을 견제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어떤 종편사의 일원으로서의 이익은 조금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리스러운 주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종편은 4개나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전체 광고 시장에서 그 지상파 방송의 어떤 규제 같은 것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사실 전체 미디어 산업으로 확산되는 광고에 의존하는 모든 미디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지 그것이 종편으로 타겟팅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참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정말 정교한 신중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여기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앞으로 더 좋은 또 연구 결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네, 좀 힘드시더라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토론 정말 의미 있었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불편했어요? 최 선생님. 네, 윤성민 교수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